그 동차반 실전, 민사소법 실전 GS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보면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그 강의 계획서는 그 앞으로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취지고, 그런 의미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원래 이제 제시생들은 이제 A형하고 B형이 따로 있고요. A형은 보통 이제 진도별로 나가고, 그 다음 B형은 거의 이제 최신 판례나 무작위 혹은 이제 중요한 어떤 판례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A형하고 B형을 모두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 불필요한 문제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꼭 봐야 되는 판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동차반 실전 GS A형을 통상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기초 GS가 이제 같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초 GS하고 그 동차반 실전 GS는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좀 날 거고요.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게 6월 23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시험을 볼 건데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초 GS하고 동차반 실전 GS에 나와 있는 문제는 거의 다 거의 이 경우에 나오면 이건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거의 그 풀 답안을 작성할 정도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제가 같은 피원으로 거의 지금 6년째 여러분들하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제가 그 동차반 실전 GS를 하면서 개수로는 최신 판례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인가 4개가 나왔고요. 근데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권리자백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종료, 그 소치하에 의한 소송 종료 선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제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 기본적인 걸 뺀다고 하면 거의 8문제, 7문제 정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그 의미 있게 이제 출제가 되고 한두 문제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문제 정도까지는 다 이제 그 파악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10문제가 나올 거고 10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나 8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본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온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상당한 의미가 이게 작년 동영상 똑같은 얘기 했는데 맨날 이제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라도 잘 볼 것. 지금 그게 4년째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그럼 되풀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올해 시험 보고 나면 이거라도 제대로 볼 걸. 이렇게 이제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저것처럼, 시지프의 신화인가요? 내려갔던 돌을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는 다시 또 내려보내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어떤 반복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게 진도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도별로 나가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한 달 남겨두기 전에 이제 지금 2달, 23일 날 끝나니까 한 달 남기 전에 진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2페이지에 강의 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진도별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지금 제가 대략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누적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법 맨 처음 하면 민사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비소송이 있고요. 그럼 같은 소송이라 하더라도 뭐 헌법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가사소송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소송하고 비소송이 있고 같은 소송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신의칙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새 나오는 그런 판례들 중에 하나가 가사소송하고 민사소송,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이 논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요즘 전원합의체 나왔지만 뭐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인데 민사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사소송이긴 한데 그러나 가사소송이라 하더라도 가사 비송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요때 그 뒤에 이제 이 3페이지에 보면 난이도 상 해가지고 최신 판례 출제 예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2022년도 판례인데요. 이게 어떤 판례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 사안을 여러분들한테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난이도 상은 사안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안 파악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사안 파악 자체가 힘들어요. 원래 이게 문제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나 나중에 여러분 리트 시험 같은 거 이제 하시면 그 리트 시험 중에 언어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 추리가 있는데 언어 추리의 가장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지문 하나가 거의 거의 한 10,000자 정도로 이렇게 주어주고 그걸 다 파악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보시는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근래 들어오는 문제들 중에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이걸 사안을 파악해가지고 여기서 소송법적 쟁점이 뭐냐를 찾아내서 이 쟁점을 찾아냈으니까 이 쟁점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설명을 해나가는 이런 정도 설명하시오니까 우리 문제의 틀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논의 자체가 사안 파악 자체가 힘들고 파악했다 하더라도 쟁점 잡기가 힘들고 쟁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계속 똑같은 오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걸 자주 이제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충분히 암기했다고 하거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면 전혀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경우 꽤 이제 많이 이제 빈도수가 나올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암기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상중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이제 그 어떤 문제를 한 2줄, 3줄 정도로 해가지고 요 사안 자체 파악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개 한 중이나 하 이렇게 이제 되고 대부분의 상해 문제들은 요 사안 파악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이제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문제가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건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거를 원래 뭘로 제기했냐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자가 잘 몰라서 왜냐하면 뭐 거기서 보면 공용 어디 시가 그걸 분할해가지고 뭐 분양하고 막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민사소송인 줄 알고 제기했더니 보니까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행정소송으로 바꿔달라고 청구 취지와 원인 이거를 전부 다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논의가 뭐냐면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처음에 한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면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이니까 같은 법원 내에서 민사부가 또 있고 행정부가 또 있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그 법원 내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사소송 법원에서 행정소송 법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민사소송 법원하고 행정소송 법원 사건 관할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건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속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행정소송은 특히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민사소송에서 취소소송이 있지만 이거는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에 제한을 둡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척 기간이 돼요. 이거하고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데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청구권에 대한 뭡니까?
그 권리의 소멸 사유, 그러니까 항변 사유가 되는 거고, 제척 기간은 소재기의 적법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난이도 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먼저 파악이 됩니다. 아, 이거 민사소송이었는데 이걸 행정소송을 했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야? 일단 소변경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이 적법하냐?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행정소송은 거기 이제 지문에 나와 있지만 90일 동안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문이 들어가 있으면 이 법조문이 왜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의 소재 이거 각각 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소변경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소변경이 가능하냐, 그다음 이송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와, 그다음에 그럼 이게 적법하냐, 제척 기간이 도가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맨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척 기간이 도가가 안 됐는데 소변경도 하고 이송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겠죠, 그죠? 그러면 행정소송 자체는 소변경을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 265조에 보면 소를 변경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 시에 소를 제기한 걸 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거는 제척기간 도가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우리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권리를, 그리고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여기서부터 시점을 잡아야지 행정소송으로 소변경돼가지고 이송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이 취지는 제척기간이 도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날짜들을 쭉 써주고요. 그 날짜들을 써줬을 때 의미가 뭔지 또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될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구나라고 제가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을 어떻게 파악해서 이걸 설명해서 정리할지,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과정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판례들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따로, 이제 5번 결론 따로 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럼 요 판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수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표본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행정소송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소송법적으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에 안 나오는 건 볼 필요 없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수험적인 게 아니라 소송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쟁점도 좋고 사안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풀어봐야 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최신 판례라 하더라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3페이지에 이건 굉장히 소송법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라고 제가 소개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보통 2개 내지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전지에서 하면서 최소한 이렇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반드시 제가 첨부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도별로 나간다 하더라도 진도별로 나가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하고 헌법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가사소송하고 이런 관계가 뭐냐? 여기까지가 진도별인데, 그럼 안 나오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변경 문제가 나왔죠? 가장 중요한 제척기간 문제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혹은 이 판례를 터부시하지 마시고, 요렇게 했을 때 어떤 민사소송법 쟁점이 있는지를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짜증나죠, 그죠? 저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알아요. 근데 매년 그랬는데, 현재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는 항상 쉽습니다. 뭐가? 7월 달에 보는 시험이 여러분 실전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게 맞잖아요. 공부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갔더니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이것보다 평소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가봤더니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다 얻어먹을 테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의 수준이라든지 이걸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봐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데 아마 시각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굉장히 괜찮은 판례고 요건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청구취지 변경 문제나 이송 문제나 제척기간 도가 문제 요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의 의미로만 두지 마시고 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난이도 상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한두 문제 정도는 두세 문제 정도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끝나고 나면 신의칙 문제가 나오고요. 신의칙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법원,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통상 뭐라 하냐면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 그러면 소송 요건이 소송의 요건이에요. 청구 본안에 관한 요건이 아니고 본안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청구권,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건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소송 요건이니까 이거의 효과. 소송의 요건이 부여가 되면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소송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럼 효과 소송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이게 부적법이냐? 적법이냐? 적법해야 효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맨 처음에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적법해야 청구권에 대한 본안 문제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 자체가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법원 그리고 당사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법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관할이 나와 있습니다. 관할이 나와 있는데 이 관할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의 재판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법원이 행사한다라는 취지로 결국 어떤 법원이 어떤 관할 건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섭외소송, 섭외사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게 우리가 통상 요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 재판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한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권에 관한 논의가 들어가면 인적 범위 문제하고 물적 범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적 범위 문제가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을 모두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다 국제사법으로 넘어가서 이게 시험에 나오긴 좀 힘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법을 충분히 규정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험적으로 볼 때면 효용성이 없죠. 어차피 법조문을 베끼는 것밖에 없다면 그러면 결국 인적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가 인정될 이른바 상대적 면제주의라고 하는 우리 판례의 태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판례가 매년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국제재판 관할 문제라든지 이적 면제에 관한 요 판례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가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도에 매우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3번의 1번 문제 보시면 3번의 1번 문제가 보시면 이게 이제 진도별로 나가는 거니까 3번의 1번이 뭐냐면 몽골 대사관이잖아요. 그죠? 몽골 대사관 을은 X 건물을 해당 토지 1필지 소유권을 마치고 주한물고 대사관을 사용하여 왔다. 갑은 2015년경 을소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인정을 마쳤는데 이후 X건물이 갑토지 소유 중 약 11평방미터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갑소유 토지 중 약 19.9 이런 것에 을 창고 부지 등 부속 토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3-1번을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하여 주의적으로 을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 이 사건 개정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개정 토지 차임 상당 부분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개정 토지에 관한 일단 여기서 요 사건을 잘 보시면 항상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법원을 하지만 법원도 마찬가지고 당사자하고 소송물이 뭐냐는 반드시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요 원고가 누구냐면 갑이고 피고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얘가 지금 몽골 대사관. 몽골 대사관인데, 이 몽골 대사관을 상대로 청구권, 일단 보시면, 얘 주의적 청구로 한 게 지금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주의적 청구, 주의적으로는 건물 중 경계 침범 철거, 그 다음에, 개댕토지 인도,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리고 세 가지 철거, 인도, 부당이득 요거를 주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뭘 했냐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럼 부당이득으로 달라. 어차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법원에 관한 문제를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반드시 사안에서는 이걸 따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하고 뭐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사안을 시각화 시켜가지고 요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게 맞냐? 왜냐하면 동차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별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주의적 예비적이니까 한참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난 안 풀래. 안 봐줘요. 그거는 여러분 사정인 거고, 누적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이제 논의가 되는 거고, 그럼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가 있고, 그럼 이거 양립이 뭐가 돼야 돼요? 불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립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럼 지금 원고가 피고 을을 상대로 왜 주의적, 예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진도별로 나가더라도 보면,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몽골 대사관이니까 야, 너 대사관 빨리 없애줘.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라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몽골 대사관이니까. 그 몽골 대사관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기관이잖아요, 외국. 그것도 대사관이잖아요. 그죠? 대사관이고. 잘못하면 또 말 타고 막 우리나라 또 옛날처럼 또 쳐내려면 어떡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몽골 대사관이니까. 그러니까 외국 대사관이어서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이거 해달라.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양립이 불가능하죠. 뭐 때문이냐면 관할이 인정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해달라는 거고, 그게 집행이 안 된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새 관할이라고 하는 건 재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권이 인정이 안 돼서 집행할 수 없다면 돈이라도 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요게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관할, 재판권이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낼 수 있을 거고, 재판권 인정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소재. 첫 번째로, 요게 양립이 불가능하냐. 이른바 외국 대사관을 상대로 재판권을 인정할 것인지.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그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요거. 단순병합 3개를 단순병합을 3개로 시켜놓고 이걸 주의적으로 해놓고 이 나머지 하나를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원래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건 뭐만 배워왔어요? 주의적 청구 1, 예비적 청구 1, 2 이렇게만 배워왔는데 주의적 청구 안에다가 지금 단순병합 몇 개 들어가 있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몽땅 요 3개를 하나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관없죠. 어차피 관할권 인정된다면 철거, 인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당이득이 아니었죠, 그죠? 철거, 인도, 상당히 부당이득. 부당이득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는 소유권 확인.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소유권 확인.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여기선 소유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거 답을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답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럼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럼 내 거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 라고 이제 예비적으로 한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재판권 인정되는지, 두 번째
이렇게 주의적 청구에 대한 단순 병합 3개와 예비적 청구 하나를 예비적 병합을 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된 겁니다. 그죠? 외국에 대한 섭외 사건에 있어서 재판권 인정. 특히 외국 대사관이니까 이 외국 대사관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재판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문제점, 그러니까 전형적인 겁니다. 문제점 뭐예요? 재판권이 외국 대사관일 경우에 면제가 될지 안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 해놓고 여기서 뭐 전형적인 학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판례의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변경된 판례는 상대적 면제주의죠. 그리고 이거는 이 논리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논리대로 가면 이거는 개인의 땅을 달라고 하는 거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경제 주체인 거지 외국 대사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면제주의에 따르면 이거는 충분히 인정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판례. 이 판례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이게 사경제 주체라 하더라도 외국 대사관 철거시키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면제주의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외국 대사관은 어떻게 없애?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면제는 돼야지. 네. 어떤 면에서 철거하고 뭐 인도해 주는 건 안 돼. 그렇지만 남의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는 줘야 돼요? 부당이득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여기 판례가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단순병합까지는 논의가 돼요. 주의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 이거 주의적.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적법하냐?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 놓고 나서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이니까 단순병합 중에 하나를 인정해버리니까 단순병합 3개 중에 주의적 청구 하나를 인용해버리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의적 청구를 인용해버리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뭐가 돼요? 네, 재판권이 상대적 면제주의지만, 그러나 외국 대사관인 경우에 철거나 인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면제주의 입장에서 부당이득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부당이득 인정해줄 수가 있고, 부당이득 인정해주니까 따라서 주의적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해버렸으니까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이미 이행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거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외이익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예비적 청구를 판단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외이익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대략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지금 여러분하고 이 하나의 문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냐고. 다 써야죠. 진짜 쓸 애도 있어요. 문제는 개놈의 새끼들 왜 쓰냐고. 나도 못 쓰는데. 근데 그게 200명은 돼요. 뭐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을 모르면 애당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도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이런 판례를 왜 정리해야 되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험생이라면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건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시험에 안 나왔어. 안 나오면, 아니, 여러분하고 내가 볼 문제가 여러분들하고는 대략 한 100문제 정도가 되는데, 100문제 중에 7, 8문제니까 나머지 뭐요? 90문제는 안 나와요. 모든 강사가 그래요. 모든 강사가 걔네들이 냈던 문제 중에 90%는 안 나와.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거의 100%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를 고민하는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하는 사람이라 이 판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것도 정리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수험생으로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법원에서 관할 들어가기 전에 재판권 문제를 한번 풀이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살짝 여러분들 한번 더 푸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원고가 한국 사람이고 피고가 몽고잖아요. 그죠? 반대로 몽고가 뭐가 돼요? 몽고가 원고가 되고 몽고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거는 한국인이 피고한테 해놓고 소송 비용을 원고한테 부담하든 피고한테 부담하든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냐면 어차피 피고는 들어온 거니까. 근데 원고가 몽고인이고 피고가라면 얘네들이, 여러분 그 대사관은 외국 국가잖아요. 그죠? 거기 집행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뭐 당연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피고인 한국인이 몽고가 원고가 돼서 섭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할 것 같아. 그럼 뭐가 돼요? 대사관 문 꼭 걸어 잠거나 날라 튀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고가 이런 경우에 섭외 사건에서 피고가 뭐 할 수 있어요? 야, 원고 네가 했으니까 소송 비용 날릴 수도 있으니까 소송 비용을 미리 제공을 해라. 왜냐면 내가 승소하면 네가 소송 비용 대야지. 그래서 소송 비용을 미리 모아달라고 해라고, 담보라도 제공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 번씩 이 같은 문제 풀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소송비용 담보제도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느냐, 특히 섭외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요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송비용 문제의 판례가 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짝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섭외사건에서 꼭 이런 데까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례. 이것도 판례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담보 제공 신청하는 건 피고입니다. 그죠? 피고가 언제? 변론하기 전까지. 변론 이미 들어갔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법원이 문제의 소재 2번 법원이 그걸 현금으로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고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신청하고 나서 변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청권을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신청권을 행사했으니까 비록 변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신청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좀 확률 자체가 거의 없지만 섭외 사건 하면서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권이 끝났잖아요. 그죠? 재판권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관할로 들어갑니다. 관할로 들어가면, 관할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뭘 보냐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법관에 대한 논의가 한번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법관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관할로 들어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 이거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척, 기피가 나왔던 게 2008년인가 9년인가니까 언제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정리하고, 요게 1-2번에 보면, 1-2번 맞죠? 그죠? 1-2번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취지로 하는 거고,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친하잖아요. 그죠? 지역 유지. 지역 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요새 엊그제 최태원하고 그 SK 1조 3,800, 1조 3,800 거기죠? 1조 3,000억, 3,800억이죠? 3,308억. 1조 3,308억. 필요 없어요. 그냥 1조까지 필요 없고, 그냥, 1억 원이라도 어떻게 의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혼할 여기사가 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가면 아마 깨질 겁니다. 100% 깨지는데, 예. 항소심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중에 또라이가 많아요. 왜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을 못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이제 한 50 넘잖아요? 그러면 제멋대로 막. 특히 이제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든 어차피 나는 여기서 이거 하고 옷 벗고 나갈 거니까 이런 취지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1조 3천, 이렇게 나온 거고, 예? 그리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일단 여기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제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제척이 아니고 뭐예요?
기피를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 기피 신청하게 되면 제척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기피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때 신청이 주관적 사유하고 객관적 사유 두 가지 의미를 충분히 써줘야 됩니다. 그죠? 써주고 인정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의 취지 자체가 그랬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한꺼번에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법원 특히 법원 문제에서는 소송물에 관한 건 거의 없어요. 소송물이라고 하는 건 청구권의 전부에 관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절차적인 의미. 그래서 요거를 따져주는 거는 항소가 아니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항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관할도 다 어디로 가요. 항고로 가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이른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조도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항고로 가잖아요. 그죠? 관할 중에 이송도 무슨 문제? 즉시 항고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관할 제처 기피 회피도 어디로 가요? 즉시 항고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즉시 항고 제도에서 특히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절차적인 것이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요거에 대한 신청권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절차가 뭐냐 해놓고 그래서 즉시 항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해놓고 여기에서 지금 재항고 법원에 문제가 생겨요. 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즉시 항고를 뭘로 해버렸어요? 즉시 항고를 재항고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소법원에서 혹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상급법원으로 하는 모든 항고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재항고가 되고 항고법원에서 뭐 해버렸어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지금 즉시 항고 해버렸으니까 즉시 항고가 곧 뭘로 돼버렸어요? 지금 재항고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여기서 절차적인 문제와 같이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본안 판결이 다 났어요? 안 났어요?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본안 판결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미 공정한 판결 나왔으니까 그 본안 판결 나왔으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재항고 법원은 그 이미 판결 나왔는데 뭔 항고야?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 재항고를 기각할 건지 각하할 건지 문제가 생기는데 신청권이 있으면 웬만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항고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그 진도별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판례도 나왔고요. 요거는 지금 2018년도가 19년도 판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요새도 아직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김홍엽 교수라고 있어요. 수원 부장판사 하다가 아마 퇴임해가지고 민사송에서는 포스트 이시훈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한 10몇 년 동안 민사송법에서 이시훈을 근데 개책 보면 개책이에요. 개책 보면 다 이시훈 걸 거의 베꼈어요. 토시하나도 거의 다 베꼈어요. 그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시훈 교수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구구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너무 구구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똑같이 이 사람도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그 얘기는 베꼈다는 얘기죠. 어차피 퇴임했으니까 제가 뭔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뭐 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수가 퇴임하기 직전에 자기가 그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한 판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본 이 판례예요. 그러다 퇴임하고 나서 이제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현직 교수들 중에 퇴임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60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김홍엽 교수가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튼 그 의미를 갖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던 판례 중에 하나가 요 기피 사유에 관한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꽤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도별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면 필요하겠죠. 그죠? 주관적 사유가 뭐냐? 객관적 사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혹은 다시 한번 기본서를 보면서 왜냐하면 먼저 잡아주고 나서 뭔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써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또 누차 얘기하지만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암기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답안의 차별성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남 썼으면 나도 그만큼 써줘야지. 쟁점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쟁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주려고 하면 말빨이잖아요. 그죠? 말빨이라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말빨을 세우지. 그리고 이때 이제 주관적 범위, 그 주관적 사유가 뭐고, 객관적 사유. 그러니까 주관적 사유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논의를 하는 거고, 사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피 사유 인정 여부 해가지고 요건,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요건을 두 가지 나눠 써야 되겠죠. 그죠? 뭘로? 주관적 범위와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로 써도 돼요. 3번하고 4번은 목차를 하나로 묶어서 쭉 설명해도 되는데, 문제는 3번하고 4를 여러분 제가 목차를 나눠 쓰는 이유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절차를 설명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재앙고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또 논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목차를 따로 나눈 것이고, 나는 상관없어. 하나로. 어차피 채점을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이해하고 나서 재앙고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자면 목차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단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저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차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관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관할로 들어갑니다. 관할. 네. 관할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관할을 볼 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속 관할이냐? 전속 관할이면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거나 할 게 없어. 이건 거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직권으로 판단하고, 전속 관할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속 관할이 아니면 거동 관할. 이른바 합의 관할이 인정되느냐, 혹은 변론 관할이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선 논의되는 게 합의 관할이 가장 나올 확률이 크다 해서 무조건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합의 관할 이렇게 들어가고, 합의 관할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건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속적 관할 합의에 대한 의미, 처리를 문제 삼는 거와, 그 다음에 관할 합의에 대한 이른바 효과 해가지고 주관적 범위가 뭐냐. 그래서 채권적 승계인한테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속 관할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로 넘어가는데, 잘 보시면 요 전속 관할 중에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판례가 아니라 뭐였죠? 우리는 변리사잖아요. 그죠? 변리사는 몇 조가 들어가야 돼요? 24조 1항 2항, 이게 24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24조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뭘 가져요? 전속 관할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게 3번 문제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였던가? 3번 문제였던가? 2번 문제였네요. 그죠? 2번에 1번 문제 봅시다. 2번에 1번 문제인데, 2번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주지방법원을 제기하였다. 이게 2016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날짜를 썼을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의미까지 찾을 필요 없고, 24조 1항, 2항이고 특허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 2항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2항으로 들어가면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주는 뭐예요? 청주는 대전지방법원이죠. 대전지방법원. 근데 지금 청주지방법원 했잖아요. 청주지방법원 해가지고 제2심으로 어디 가죠? 2심을. 고등법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특허권은 2심을 어디로 가야 돼요? 특허법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대법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대법원에 갔더니 문제에서 보면 취지가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가 주장한 바가 없자.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당사자가 상고법을 당사자 주장하지 아니한 관할 위반을 발견한 경우 전속 관할이면 직권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전속 관할에 해당하는지 이걸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문제의 소재 2번 특허 소송에 있어서의 전속 관할과 직권 판단 여부 혹은 전속 관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 혹은 특허 소송에서의 관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요 논의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특히 전속 관할인 특허 소송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24조 1항하고 그 다음에 특허 소송은 특허 법원이니까 제1심은 24조 1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법원 특허 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걸 뭘로 해야 돼? 이게 한 묶음 거기다가 이걸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판단할 수 있냐? 이것도 물어봤으니까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신의성실의 위반이에요. 열심히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 하냐고. 그리고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 그랬을 때 상고법원 혹은 대법원의 판단이 뭐냐? 대법원의 조치가 뭐냐? 이걸 이제 써줘야 됩니다. 대법원에. 그래 대법원의 조치가 이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제1심으로 보내야 된다. 또 하나는 아니야. 특허법원으로만 보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사건은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사건은 요 제1심 법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취지로 원래 나왔던 판례예요. 그러다가 2024년 올해 그 판례가 2024년도 거죠. 3월 24일. 요 판례에서는 그냥 특허법원으로 얼마 나온지 안 됐어요. 특허법원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대법원에서 여기로 돌려보내든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요걸로 정해진 것 같아요. 요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현재 나온 판례의 취지를 본다면 이게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제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만약에 이 사건이 대전지방법원이었어요. 원래 1심도 대전지방법원인데 2심을 대전고등법원으로 제기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보낼 것이냐라고 할 때도 똑같은 문제는 생겨요. 왜냐하면 대전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특허 소송을 관할할 수 있는 지방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2023년도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전지방법원에서 했고 고등법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거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어디로 돌려보내면 끝나요. 그냥 특허법으로 돌려보내면 끝나겠지. 어차피 모든 항소심 사건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허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소송에서 최소한 사실심을 한 번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건 소송 위반, 절차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원래 이 판례에 관한 7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이 판례에 관한 출제 교수의 참고 답안이 나왔어요. 7페이지에. 요 출제 교수의 참고 답안에서는 취지가 뭐로 나와 있냐면 1심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전속관할 1심부터 전속관할 위반됐잖아요. 1심부터 전속관할 위반이니까 거기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취지로 원래 출제 교수가 답안지를 작성했어요. 그러나 2024년도 판례를 비춰보건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돼? 저는 원래 이 출제 교수의 그 답안 때부터 저는 무조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항상 답안을 써왔는데 일단 2024년도 요 판례 자체도 왜냐하면 2024년도 지금 얼마 나온 판례가 그러니까 이 판례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같은 판례인데 근데 2020년도에 나왔던 2017년도가 20년도 이게 세 개 나와. 2017년도에 한 번 나오고 2018년도에 한 번 나오고 2020년도에 나오고 2024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 최종적으로 나온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논의는 항상 나옵니다. 전속관할 문제는 직권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24조고 24조였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자체를 물어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1심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야 돼. 고등법원 소재지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고등법원 갔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굳이 1심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이 어디로 가면 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취지로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안이 모두 나올 수 있어요. 1심으로 전속관할 위반으로 1심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답안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답안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더라도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요 문제를 원래 출제했던 분은 이거는 1심의 전속관할 위반이니까 거기로 돌려보내야 돼 라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안이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이 특허권에 관한 소송에서의 전속관할 문제를 1심은 이거 써줘야 되죠.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2심은 어디로 가야 돼? 특허법원. 이걸 써줘야 대법원의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제가 쓴 대로 여러분 쓰실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쓰실지, 이런 것들은 법조문도 있고 논의가 할 게 많으니까 답안지가 굉장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속관할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고심은 소송 요건에 관한 뭐 할 수 있어요? 직권 조사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그거 꼭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전속관할 문제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거동관할하고, 거동관할 중에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요 논의를 2번 문제입니다. 2번. 2-2번을 보면, 2-2번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속관할인지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 분쟁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체의 분쟁을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보세요. 전속관할이 아니면 임의관할. 임의관할을 보는 방법은 뭐예요? 거동관할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속관할이 아니야. 전속관할이니까 임의관할 문제, 임의관할에서만 생기는 게 뭐예요? 거동관할이잖아, 거동관할. 그러니까 관할합의가 인정돼, 안 돼? 인정될 수가 없겠죠. 요게 함정이에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관할합의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관할합의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요. 환겼거든. 내일 여러분들 비가 얼마나 오나 보세요. 싹. 그 뒤에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속관할도 몰라? 이거잖아요. 전속관할인데 어떻게 합의관할 인정되지?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싹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채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속관할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 특허권을 정하면서 청구하고자 하고 법의 특허사 사용료 소송 제기하였고, 전속관할 위반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 이송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합의관할 위반으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이 판사는 이런 판사 해먹으면 안 돼요. 그죠? 판사가 지금 전속관할 위반도 모르고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이걸 이송 신청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약간 억지지. 판사가 그것도 물으면 안 되지만. 그럼 무슨 문제예요?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이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송 신청권이 없고, 이송 신청권에 관한 문제는 제가 기초지에서 하면서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송 신청권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러 여러분 이거 쓰지 말라고. 직권에 의한 이송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럼 직권에 의한 이송이니까 이송 결정이 있고,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지. 그래서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송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였고,
항고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송 결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송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왜? 왜냐하면 이송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원래 신청권이 있으면 상대방이 왜 그걸 이송 결정을 취소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애당초 뭐가 없는 거예요? 신청권이 없는 거니까 이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가 관여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송 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을지 몰라더라도 이송 신청 취소 결정, 이송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신청권이 없지. 그 신청권이 없으니까 이송 결정 취소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청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신청권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은 야, 너 신청권 없어? 그러니까 항고하게 되면 신청권 없는 항고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당연히 각하해야 되겠죠. 요거 꼭 뒤에 부분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일부러 제가 여러분 골치 아프라고 낸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 두 개 암기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일모레 들어가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꽈어요. 뭐라고 꽈어요, 지금? 이송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끝.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전속관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임의관할 들어가가지고 합의관할하고, 합의관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거동관할이 없으면 그때 가서 뭐 가요? 그때 가서 뭘 보느냐면 토지관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땐 토지관할 보고, 거동관할 보고 나서 전속관할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문제 풀 때는 그걸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이거 문제 푸는 이거 기초지에서부터 내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먼저 전속관할이냐 아니냐. 전속관할 아니면 임의관할이냐. 임의관할이면 합의관할이냐, 변율관할이 성립했느냐. 그게 안 됐으면 그럼 토지관할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합의관할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전속관할 합의 문제가 생기랍니다. 전속관할 합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그래서 전속관할 4-1번 문제 봅시다. 4-1번 문제. 4-1번 문제 보면 전속관할을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합의했잖아요. 이때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전속관할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속관할,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절약하라고. 전속관할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35조에 편의이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5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편의이송할 수 있는 건지 단서에 따라서 전속관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35조는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임의관할에서만. 왜 임의관할에서 왜 인정되지? 신청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할 이송 신청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4조 1항 관할 위반에 관한 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관할에서만 뭐가 가능해? 이송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송 신청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지금? 편의이송이에요, 편의이송. 지금 근데 전속적 관할 합의했잖아. 그러면 전속적 관할 합의인데 그 35조 단서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임의관할이네. 그러면 35조 적용해야 돼. 라고 하면 이 문제의 취지나 이걸 아주 공부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좋으냐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 35조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거의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전속적 관할 합의했는데 35조 편의이송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35조 단서가 뭐라 했어? 전속 관할인 경우에는 편의이송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속 관할인 경우 편의이송이 안 되니까 전속적 관할 합의가 전속 관할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굳이 하자 그러면 포함설, 불포함설,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학설이 나눠져 있고, 왜냐하면 이 편의이송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잖아. 뭐예요? 소송 비용이라든지 현저한 지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서에 보면 전속관할 이렇게 이제 35조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때 이제 문제가 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들이 전속적 관할 합의를 했어. 전속적 관할 합의 했는데 마음대로 그냥 편의이송 시켜버려. 그 전속적 관할 합의 왜 하는겨?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당사자들이 열심히 전속적 관할 합의했는데 편의이송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서에 적용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잘 생각을 해봐요. 안 그러면 다 편의이송 시켜버리면 뭐 다 관할 합의 왜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어느 경우에만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공익적 이유, 현저한 지연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가지고는 뭐예요? 야, 그거 니네들 사정이야. 그거 왜 이송시켜줘? 라고 이걸 우리 판례를 뭐라면 절충설 해가지고 공익적 이유를 가지고는 이송을 하지만 사익적, 그러니까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요게 하나의 꼭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편의를 대구지방법원 이송 신청하였어요. 대구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이 현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해서 부산지방 이송하였고, 부산지방법원 관할 위반을 이유로 직권으로 반송하고자 한다. 그러면 문제의 소재 2번 35조 단서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이것과는 변론으로 그러니까 적용되니까 그러면 관할 위반에 이송이 돼야 안 돼. 관할 위반에 이송이잖아요. 관할 위반에 이송인데 직권으로 이송하면 돼야 안 돼요. 직권으로 반송한다는 건 이송 결정에 뭐의 문제예요? 기속력의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관할 위반에 이송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송 결정이 효력해가지고 상급법원에 대한 하급법원에 대한 이송 결정 효력은 없으나 하급법원 상급에 대한 이송 결정 효력이 없으나 상급법원의 이송 결정이나 동급법원에 대한 이송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없어?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지방법원하고 부산지방법원하고 동급법원이니까 이송 결정이 기속력이 있어 없어? 전속 관할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송 결정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송 결정이 효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반송할 수 있어요 없어? 반송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래놓고 반송했어. 그럼 또 뭐가 생겨? 이송 결정이 또 생기는 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탁상공론이야. 탁상공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송을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반송할 수 없지만 반송하더라도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겠죠. 안 물어보는데 논리적으로 그러면 1번, 목차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구속력이 있다. 반송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다 써야 되는데 그냥 말로 다 해버린 거 언제 쓰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잘 봐봐요. 말이 빠르는 것 같아요. 손이 빠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말하고 손하고 거의 속도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2시간 동안 8문제, 10문제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뭘 생각을 해요, 생각.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합격할 수 있냐? 내가 말하는 게 글자로 나오는 정도가 돼야 20페이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 한 50등에서 100등까지는 나가는 거고, 말하는 속도하고 글 쓰는 속도가 2배 차이가 된다 그러면 200등 밖으로 밀려나는 거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잡히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죠?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제들은 거의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특히 관할 들어가면 이송하고 지금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는 거니까 관할 항상 이송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시고 이게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지? 당사자로 가요. 당사자. 그 당사자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당사자를 뭐 하는 거예요? 특정을 해야 되고 특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뭘 살펴봐야 돼? 자격을 살펴봐야 돼. 자격을 살펴보는데 특히 당사자의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는지 변론 능력이 있는지인데 당사자 능력하고 비교 개념이 당사자 적격에 관한 개념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특정된 자가 자격을 살펴보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워낙에 사기치기를 좋아하니까 당사자인 줄 봤더니 당사자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왜 생겨? 당사자의 기준이 뭐였어요? 당사자의 기준이 표시된 자가 기준인데 표시된 놈하고 지금 행위하는 놈, 표시된 놈하고 판결이 달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문제가 상관없어요. 요 뒤에 있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언제 갑이라고 했더니 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갑이라고 했더니 여러분 꿈꾸다 보면 그런 꿈 없어요? 꿈꾸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내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시된 자하고 행위한 자나 혹은 의사, 내가 생각한 사람하고 다르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일단 문제는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여기까지만 따져줘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냥 뭐 하면 돼? 표시만 뭐 하면 돼? 정정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가 있죠? 그죠? 오기나 혹은 동일성 인정되면 표시 정정하는 문제만 생겨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재소전 사망한 경우. 그럼 뭐하고 같이 봐야 돼? 재소전 사망하고 소송 중 사망하고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명, 모용, 소송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법인격 부인론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은 여기까지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진도별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하고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재소전 사망 이거 같이 들어가요 보면 그죠? 재소전 사망하고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표시정정 문제가 같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게 4-2번 문제죠? 4-2번 문제 한번 봅시다. 4-2번 문제를 보면 재소전 갑이 상속인 정과 물을 남겨두고 사망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금 얘가 언제 사망했다고? 재소전. 그러니까 상속인들하고 피상속인은 동일성 인정돼야 돼, 안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잘 봐봐요. 재소전 갑이 상속인 정과 물을 남겨두고 사망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을 제2로 잘못 표시하여 수개 신청을 하고 그 상태로 1심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뒤 판결문을 제2 표시한 대로 청구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 변호사 A가 항소장에 영어 제2로 표시된 채로 항소인을 항소장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무가 수개 신청하였으나 항소심은 정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무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수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하고 항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단에 타당한지 그럼 문제의 수자에 결국 제2 얘가 타당하냐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에 대한 판결이 타당하냐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됩니다. 요 전에 살짝 뭘 집어넣어야 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의 처리 뭐 해가지고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재소전 사망이라 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 소송 중 사망 절차 중단으로 간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나 여기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니까 저는 그걸 그냥 빼버리고 정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정에다 집어넣고 결국 뭐예요? 피상속인하고 상속인들은 동일성 인정돼야 한대요. 동일성이 인정이 되겠지. 더군다나 지금 소송 절차 중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송 절차가 중단 절차인데 소송 절차 중단의 법리라고 하는 건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대리 있으면 절차 중단이 안 되고 언제 중단이 돼야 돼? 판결이 내렸을 때인데 얘는 또 더군다나 뭐까지 있어? 특별수권이 있어요. 특별수권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특별수권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를 한 이상은 상소권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여러분한테 일부러 특별수권이 있다라고 제가 써놨을 뿐이야. 그러면 정하고 정은 동일성 인정돼 안 돼?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표시 무해. 오기가 잘못된 건 동일성 인정되니까 뭐만 하면 돼, 얘는? 표시 정정만 하면 되고, 그 다음 무는 뭐예요? 그냥 무는 소송대리는 소송 절차 중단의 법리가 그대로 들어가지.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송대리 있으면 뭐가 돼요? 판결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고, 따라서 상소가 된 상태면 상소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절차가 중단됐고, 절차가 중단됐으니까 거기서 항소심에서 수기하면 돼, 안 돼? 항소심에서 수기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열심히 쓰면 이런 것도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부러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걸 맨 마지막에다가 그래야 안 쓸 거니까 한번 다 그런 거 다 그런 거니까 정말 쉽잖아요, 그죠? 정말 쉬운 문제는 맨 뒤로 가는 거. 결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당사자 확정에서 성명부용 소송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지 말고, 그러면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1-1번이죠. 1-1번. 1-1번 한번 볼게요. 이게 또 언제적 판례냐? 1-1번을 보면 이게 2023년도죠. 2월 2일 선고되네. 2월 2일. 2023년도. 네. 잘 보시면 법인격 부인을 하잖아요. 법인격 부인. 그러면 법인하고 대표자하고 인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근데 대표자가 법인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대표자가 법인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혹은 그 법인격을 남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해서 자기의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격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용하는 거잖아요, 남용하는 거. 남용하니까 뭐 하겠다고?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잘 보시면, 네, 문제 잘 보면 1번 봅시다. 1-1번. 을은 갑과 갑법인, 병법인 상대로 갑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갑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과 함께 대여금 청구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였으나, 그러니까 피고들이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그럼 잘 봐봐요. 요거 꼭 한번 합시다. 법인격을 남용을 하니까 그 벌칙이 뭐야?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거예요. 요건데 현재 판례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변론을 하고, 법인격을 남용했으니까 부인하니까 이걸 역적용한다는 건 이걸 적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 이걸 뭐야? 신의칙 위반이야, 신의칙 위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럼 법인격 역적이라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니까 법인격이 부인되면 안 되겠죠.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법인격의 역적용 법리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 남용이고, 판례가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아. 법인격을 부인하진 않지만, 결국 뭘 적용해? 신의칙을 적용해가지고 또 책임져. 이런 거잖아요. 현재 우리 판례는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지만, 신의칙은 적용시킨단 말이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법인격 남용이라는 거예요. 법인격을 남용했는데 법인격을 부인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판례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판례를 쓰고 있는 거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법인격 부인론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의칙을 적용해서 뭐 하고 있어?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얘네들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건, 나 우리 신의칙 위반한 게 없어, 난 신의칙 위반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요 형해화되었던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합시다. 원래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 건 법인격을 남용한 놈을 벌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야. 그러나 현재 우리 판례는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다?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인하니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고 하는 건 신의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칙에 위반된 게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 요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네 주장이 맞고, 그러면 신의칙이 위반이 안 됐다 그러면 법인격 넌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쭉 해왔지만, 민사소송법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어요? 민사소송 이상 해가지고 신의칙 나와요, 안 나와요? 민사소송법에서 신의칙은 곳곳에서 적용돼요. 곳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소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법인격 부인론에서 우리 판례가 신의칙을 적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신의칙을 적용 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 판례가 보니까 거기서 보면 날짜가 쭉 써 있어. 그거 할 때는 얘네들 신의칙 위반한 바가 없어. 그 신의칙 위반한 바가 없고 현재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 당시 행위시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행위시에 신의칙 위반한 바가 없으면 현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썰로 풀면 돼, 말로. 쭉 풀면 돼, 쭉.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 법인격 부인론에 흔하지 않은 판례이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신의칙이라는 건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건 이 판례는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아마 역사운동에서 나오는 문제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 그냥 무조건 판례만, 도대체 걔네들 답안은 판례만 쭉 써놓고서 그게 답이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해도 못하고 왜 쓰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목차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 여부 해가지고 판례의 태도가 뭐예요? 판례의 태도가 법인격을 부인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의칙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어?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의칙에 관한 이 판례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여러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차가 그거예요. 목차가 1페이지, 2페이지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사자 확정할 때 일단 뭐와 뭐가 달라. 법인하고 대표자가 다르다고. 문제의 소재 2번. 법인하고 대표자는 다른 거야. 왜냐하면 당사자 확정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의 인부. 법인격 부인의 인부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법인격을 부인하지만 신의칙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어. 4번. 그렇지만 이 경우 법인격의 역적용 법리라고 하는 게 뭐야?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도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인격은 부인돼야 돼, 안 돼?
부인되면 안 되는 거지. 각각 별개의 책임 소재가 있는 거지. 왜 그걸 모두 인정해 주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목차.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그리고 항상 결론을 보세요. 제가 어떤 때는 결론을 제가 써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결론에다가 판례를 갖다 집어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결론을 안 쓰기만 해봐요. 내가 거기다가 막 죽여버린다고 써놓을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결론 안 쓰기만 해봐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결론은 항상 명백하게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질문. 지금은 일단 진도별로 나가면서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문제를 1, 2, 3, 4 쭉 나갈 때도 있겠지만 대략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고 3회, 4회 때는 진도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론과 증거법은 진도 자체가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제별로 나갈 거고 오늘하고 내일은 진도별로 나가면서 문제를 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변론하고 증거는 자체가 진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 원래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또 질문하실 분들은 그러면 질문하시고 네, 앞으로 7번을 오늘까지 했으니까 7번을 할 것이고 오늘 거는 내일 채점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거는 다음 주 그리고 오늘 채점에서 등수하고 평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15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15명 중에 15등에서 한 3등, 4등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5등, 3등, 5등 밖에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8회 동안 여러분 채점하면서 내 등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냐를 확인하시라는 거야. 이게 쉽게 안 변해요. 그러면 그 쉽게 안 변한다라는 통계는 나중에 앞으로 2달 뒤에 가서 시험 볼 때도 어떻게 돼 있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요 표본은 그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200명 중에 우리가 200등 안에 들어야 돼. 그럼 6대 1이야. 그럼 이제 동차반 경우에는 약간의 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동차반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작년에 17명이 그 동차반 수업 들었는데 3명이 합격해요. 3명. 1등하고 2등은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하고 실전에서 1등은 무조건 합격했고 2등 될 때가 있고 뭐 4등, 5등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되고 한 명은 내가 이름 모르는데 아마 거기 우리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 그 변리사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동차반에 3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동차반 쭉 여러분들 하면서 등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 하다가 일부러 제가 6월달로 이거 일부러 지금 실전 GS로 이렇게 6월달로 제가 마지막으로 잡은 게 꼭 6월달 가면 기가 얇아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이상한 문제 보고 말도 안 되는 거 쓰고 왜 그래요? 왜? 그러지 마시라고요. 충실하게 6월달까지 잘 정리하시고 시간 남으시면 다른 거 보세요. 저 안 믿기면 그 작년에 보신 분들한테 이게 자꾸 또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충실히 보세요. 충실히 우리가 한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답안을 구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암기 따로 이해 따로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여 동차니까 내년 제시를 목적으로 하지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1200명 중에 합격은 200명이고 나머지 400명, 600명 중에 올해 합격한 600명 중에 올해 600명 중에 다 합격해도 400명이 남아 돌잖아요. 근데 올해 600명에 산술적으로 100명밖에 합격 못해. 작년 600명 중에 100명 합격하고 500명이 그럼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내년에 500명이 또 산술적으로 어떻게 돼? 100명밖에 합격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00명 뭐가 돼? 또 백수요.
여기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건, 여러분 역삼동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 태반이 다 지금, 1차는 다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뭐 1차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1차 합격하고 아무 의미 없는 수험생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